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7부 어둠의 땅. 유씨 부인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문턱 아래 서 있던 행랑어멈이 다가와서 유씨 부인 겨드랑 밑에 손을 넣어 일으켜주고 나서 재빨리 장롱에서 이불을 내려 등에 받쳐 기대어 앉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애비도 장계동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자. 유씨 부인이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산포 소학교 훈도로 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지요. 그 자식 애미가 뭐라고 하던가요? 양만석이 당장 장계동을 찾아가서 목리를 부리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되물었다. 그때 유씨 부인이 행랑어멈에게 손짓을 하며 밖에 나가 있으라는 신용을 하였고 상전 눈치를 헤아린 행랑어멈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양만석은 어머니가 짐짓 행랑어멈을 밖으로 내보낸 것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하였다. 그 장계동이가 어찌 생겼는지 말해줄래? 행랑어멈이 나간 후 유씨 부인이 잠시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면서 아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예? 그놈이 어찌 생겼는지 알아서 뭘 하시려고요? 양만석은 어머니의 엉뚱한 물음에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되물었다. 어머니, 왜 개동이 놈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개와 세상이 아니었다면 그놈은 우리 종놈이 아닌지요? 양만석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거듭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씨 부인은 아들에게 무슨 기난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가는 끝내 얼버무리고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양만석은 그런 어머니 태도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 말씀해 주셔야지요. 도대체 그 장계동이란 놈의 엄씨가 어머니한테 어찌했습니까요? 그 옆에 내가 무슨 포악을 부렸나요? 양만석은 장계동의 어미가 무슨 일로 그의 집에까지 찾아온 것인지 어머니한테 무엇을 어찌했는지 소상하게 알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입을 봉하고 말자 의기심만 더욱 커졌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한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었다. 양만석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하였다. 그만 물러가거라. 이제 괜찮다. 잠 한숨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해질 거다. 그만 내 처가로 가봐야지 않겠느냐. 유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누운 채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양만석은 이제 어머니가 개동이 어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잠시 망연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재우쳐 묻지 않았다. 못하고 있느냐? 그만 나가보라는데도 애미 잠 좀 자야겠다. 유씨 부인은 아예 아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누웠다.
의원을 다시 모셔오지 않아도 되겠는가요? 괜찮다. 내 걱정 말거라. 그러면 다시 처가에 가보아야겠구만요. 그려. 내 걱정 말고 냉큼 가봐. 유씨 부인은 등을 돌려 누운 채 차분하면서도 다소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양만석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방을 나왔다. 그는 마루 끝에 서 있는 행랑어멈에게 개동이 어미가 그의 집에 온 것이 어느 시각이며 어머니와는 얼마 동안이나 같이 있다가 갔느냐고 소상하게 묻고 나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는 개동이 어미를 직접 만나 어머니한테 무슨 행티를 부렸는지 따져볼 생각으로 집에서 나온 길로 나루터로 향했다. 영산포 소학교로 개동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양만석은 어머니가 밤중에 처가로 행랑아범을 보내서까지 급하게 그를 불러온 것은 그만한 곡절이 있을 터인데도 처음에는 말해줄 듯 하다가 끝내 입을 봉해버리고만 어머니 심증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행랑어멈의 말로는 어머니가 분명 장계동 어미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놀라 혼절을 한 것인데 도대체 개동이 어미가 무슨 말을 하고 간 것인지 궁금증만 더했다. 양만석이가 학교에 찾아가 장계동을 찾았으나 아비 장웅보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양만석은 다시 새끼네로 향했다. 그는 장웅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았다. 오직 개동이의 어미를 만나서 따질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했다. 양만석은 새끼네에 이르러서도 장웅보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새끼네 다리께에서 어정거리고 있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장계동이한테 그가 좀 보잔다고 일러달라고 부탁하고 장웅보와 장대부리가 이곳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 심어놓은 팽나무 그늘 밑에 앉아 기다렸다. 양만석이가 도도록한 언덕배기 기스락에 장계동을 기다리는 동안 장웅보네 집에 있는 돈단으로 들어서는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다. 문상객들 행색은 하나같이 잠방이 차림이었다. 그들은 양만석 앞을 지나치면서 일부러 고개를 돌리거나 턱끝을 쳐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동양척식회사 말뚝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계동이가 굵은 차림으로 양만석 앞에 나타난 것은 담배 두어 대 참이나 기다린 후였다. 만석은 상주 개동이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고 풀섭 위에 앉은 채 눈꼬리를 빳빳하게 말아올리고 쳐다보았다. 개동이 역시 양만석을 보는 눈초리가 부드럽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양만석이와 그가 같은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어쩌다가 저런 개망나니 같은 놈과 한 핏줄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눈길이 한사코 뒤틀린 것이었다. 장계동이는 필시 그의 어머니가 노루목 양만석이의 집에 부고를 보냈으며 양만석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장래에 참례하라는 당부를 받고 왔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장계동 선생, 당신 모친을 좀 만나야겠는데. 양만석이가 앉은 채로 턱끝을 쳐들고 거만한 태도로 이죽거리듯 입을 열었다. 순간 장계동은 잠시 전 그의 추리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양만석은 조문을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지러 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장계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가소로운 눈빛으로 양만석을 내려다보았다. 내 말이 안 들리요? 당신 모친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 않았소? 양만석이가 여전히 장계동을 날카롭게 흘겨보며 물었다. 우리 모친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장계동은 거칠게 퉁겨대고 몸을 돌려 세웠다. 그러자 양만석이가 벌떡 일어서서 장계동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 두 사람의 눈길이 날카롭게 뒤엉켰다. 우리 모친은 새끼네 오시지 않았다니까. 장계동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성질대로라면 양만석을 힘껏 쥐어받고 싶었지만 굴건을 쓴 처지임을 생각하여 한껏 참아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왔었다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는 게요? 양만석이의 말투가 점점 거칠고 드세어졌다. 우리 모친이 어디를 가셨는지 내 알 바가 아니오. 그러니 우리 부친 조문을 하러 오지 않았다면 냉큼 돌아가 봐. 장계동이도 양만석에게 지지 않고 맞대드는 말투로 내질러 버렸다. 그러자 양만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 같더니 당장 주먹이라도 휘둘러댈 것처럼 장계동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좋아, 새끼네 없다면 영산포 여각에 있겠지. 양만석이 눈길을 팽팽하게 당겨 장계동을 꼬나보며 중얼거렸다. 헌데 우리 모친은 왜 찾는 게요? 장계동은 돌아서려는 양만석 뒤통수에 대고 쏴붙였다. 양만석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초초히 수구막 쪽으로 사라졌다. 양만석은 영산포에 당도하는 대로 장계동의 어머니 마금예를 찾아 나섰다. 그는 곧 마금예가 묵고 있는 여각을 알아내고 숨을 몰아쉬며 선창거리에 있는 영산포 여각으로 향했다. 여각의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평소에 안면이 있는 수돌이부터 불렀다. 수돌이가 삐죽이 얼굴을 내밀자 양만석은 그의 등떨미를 거머채어 헛간 모퉁이로 끌고 가 목포 유달정 여주인이 어느 방에 묵고 있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양만석은 수돌이로부터 마금예가 여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가서 만나자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 가라 하고 윽박지르듯이 일렀다. 평소에 양만석이 행티사납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수돌이는 몇 번이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신거리고 나서 여각 안 마당 쪽으로 사라졌다. 양만석은 잠시 수돌이가 사라진 앞마당 석류나무 밑에 서서 마금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마금예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참이나 있다가 수돌이 혼자 양만석에로 왔다. 마님께서 들어오시라는구먼요. 내가 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더냐? 동양척식회사에 계시는 양만석 날이라고 말씀드렸구먼요. 양만석이가 묻고 수돌이가 대답했다. 그제야 양만석은 배알이 뒤틀린 듯 억지로 가래침을 우려내어 여러 차례 뱉으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영산포 여각 심부름꾼 수돌이의 뒤를 따라 마금예가 묵고 있는 모퉁이방 쪽으로 거만스럽게 다가가던 양만석은 마음속으로 개동이 어멈을 닥달할 궁리를 하면서 느긋하게 미소를 머금어 날렸다. 그는 개동이 어멈 마금예가 비록 목포에서 큰 요리집을 내어 뭉텅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들어 알고 있으나 그녀 근본이 옛날에 별당 시바지였던 바에야 손톱만큼도 꿀릴 것이 없다는 생각에 거만이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었다. 유달정 마님,
동양적식회사의 귀신은 양주사 날이 오셨구만이라. 꽃잎이 시든 철쭉꽃나무가 서 있는 모퉁이의 토방 앞에 이르러 수돌이가 큰 소리로 통기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이 열리면서 마금예가 앉은 채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동안 토방에 빳빳하게 서 있는 양만석을 굽어보는 것 같더니 그래, 젊은이가 나를 만나자고 하였남? 하고 튕겨 물었다. 양만석은 방 안에 앉은 채 얼굴만 내밀고 반말로 묻고 있는 마금예의 태도에 갑자기 심사가 꼬였다. 그는 당장 마금예한테 한바탕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다. 마금예의 도도한 태도와 돈 많은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여유롭고도 오만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흰 모시 치마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앉아서 천천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 마금예는 대갓집 내방만인 품위를 지니고도 남음이 있어 보였다. 그런 마금예 외모로 보아서는 시바지 여인 출신 같지가 않았다. 양만석은 마금예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압도당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입이 열리지가 않았다. 여각 안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마금예를 행랑어멈 닥달하듯 욱대기려고 하였으나 막상 그녀와 대면을 하고 보니 어쩐지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었다. 동양척식회사에 댕긴다고 했던가? 요시다 소장님은 시방 사무실에 계시는가? 마금예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이가 노루목 양진사댁 양만석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그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해서 요시다 소장 이름을 들먹인 것이다. 기실 그녀는 양만석이가 자신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아침에 동양척식회사 출장소에 찾아가서 요시다 소장을 만나고 오기까지 하였다. 양만석은 마금예가 묻는 말에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그는 마금예의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한 품위에 주눅이 들어있는 데다가 평소에 그녀가 요시다 소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묻는 말에 완전히 기가 꺾이고만 것이다. 요시다 소장님은 어찌 모르시오? 양만석은 한참이나 있다가 한껏 목에 힘을 가다듬어 반문하였다. 그는 끝내 마음을 다잡고 왔으면서도 반말로 욱대기지 못하고 어정쩡한 존댓말을 쓰고 말았다. 양만석은 자신의 그 같은 태도에 씁쓸하게 웃음을 삼켰다. 요시다 소장님과 같이 목포에 가기로 했는디 나는 암만 해도 여그 일이 덜 끝나서 한 이틀 늦어질 성부른께 소장님 먼저 가시라는 말을 전해서 식었는디. 마금예는 혼잣말처럼 말하면서 넌지시 양만석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양만석은 난감하고도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마금예를 바라보았다. 요시다 소장님한테 내 말을 좀 전해주시오. 내가 여그 일이 덜 끝났기 땜시 한 이틀 후에 목포에 간다고. 그러고 목포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러지요. 소장님한테 그리 전하지요. 양만석은 커다랗게 고개까지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고 젊은이는 뭐 땜시 나를 만나러 왔남? 예, 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무엇을 말이여? 어려워하지 마시고 냉큼 말해봐. 혹여 요시다 소장님한테 부탁 말이라도? 암튼 나한테 말을 해보란께. 요시다 소장님도 내 말이라면 들어주실 것인께. 아니, 그것이 아니고 노루목 양진사 댁을 아시지만서도
바로 이 사람이. 양만석은 그답지 않게 말을 더듬거리면서 마금니의 눈치를 보느라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 그런께 젊은이가 바로 양진사 댁 새서방님이시로구먼. 헌디 귀하신 서방님께서 뭐 땜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시려고? 어저께 노루목에 다녀가셨다는데요. 양만석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는 마금니한테 따지러 왔다는 것을 잊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대했다. 들어오시오. 그렇지 아니어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제야 마금니는 반쯤 열린 방문을 열어젖히면서 들어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양만석은 방으로 들어설 생각은 않고 그대로 토방에 서서 여들없이 여가관을 휘휘 둘러보고 있었다. 양만석은 방에 들어가서 마금니와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처음 생각한 대로 그녀를 욱대겨 닥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헤아림하고 있었는지라 차마 방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 왜 그러고 서 있소? 할 말이 있담서. 마금니가 큰 소리로 다그치듯 말해서야 양만석은 마지못해 마루로 올라섰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한동안 그대로 서 있기만 하였다. 뭐 땜시 나를 만나고 싶었을까? 마금니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은 채 고개만 쳐들어 양만석을 보면서 애매한 말투로 물었다. 오히려 마금니 쪽에서 따지고 있는 것 같았다. 노루목 우리 집에는 뭐 타러 가셨는지요? 양만석은 문턱 아래에서 빳빳하게 서서 정중하게 물었다. 마금니는 양만석의 물음에 소리 없이 빙긋이 웃고 있다가 그것 땜시 나를 만나자고 했구먼 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양만석은 말없이 빙축맞은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였다. 그런 양만석을 보고도 마금니는 끝내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노루목에 가서 마님을 만난 것은 첫째로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세상을 떴다는 말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마금니는 말을 멈추고 나서 한동안 양만석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마금니는 양만석의 모습에서 죽은 웅보와 닮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이상하게도 웅보나 개동이와 닮은 구석이 한 구대도 없어 적이 섭섭했다. 마금니는 오히려 양만석의 얼굴에서 양진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섬뜩 놀랐다. 사람을 대할 때 눈꼬리를 낚싯바늘처럼 휘어서 찍어보는 그 날카로운 눈초리며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툭툭 차는 버릇. 보통 키에 통통한 몸피가 영락없이 양진사를 닮아 보였다. 장서방 죽은 것을 왜 어머님께 알리려고 하였는지요? 양만석이가 애매한 표정으로 물었다. 마금니는 양만석의 입에서 장서방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쳐들었다. 심사가 뒤틀렸다. 개동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대개 어머니는 꼭 아셔야 할 일이기 땜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구만. 우리 어머님이 아셔야 할 일이라니. 장서방 죽은 것이 우리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장서방은 한갓 우리 집 세습 노비였을 뿐인 것을. 양만석이 거만스럽게 마금니를 내려다보며 말하자 마금니는 끓어오르는 역정을 참느라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무리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그댁 종이었을지라도 대개 어머니하고 상관이 있기에 내가 개동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역부로 노루묵거져 간 것이구만. 마금례는 역정을 참고 차근차근 말을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느긋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상관이라니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상관이 있다마다 댁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댁하고도 상관이 있구먼. 나하고도 상관이 있다고요? 하먼, 그러니까 내가 노루묵에 가서 댁내 어머니를 만나서 아드님을 꼭 우리 개동이 아버지 초상치는 뒤 참례시키라고 당부를 했지. 장서방 초상치는데 내가 왜요? 상관이 있기 땜시 그러지. 상관도 보통 상관이 아니로구먼. 댁이 우리 개동이 아버지 초상치는 뒤 참여치 않으면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훗날 후에 막급일 테니께. 마금리는 시설스럽게 말하고 양만석 얼굴빛이 변하는 양을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마지막 말들을 머릿속에 가다듬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서방과 내가 보통 상관이 아니라니. 그리고 또 불효를 저지른다는 말은 뭐요? 마금례가 예상했던 대로 양만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시비조로 다그쳤다. 마금례는 그런 양만석을 여전히 느긋한 표정으로 보았다. 말해주시오. 방금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이오? 거듭 묻고 있는 양만석의 말투가 사뭇 거칠어졌다. 마금례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될 거요.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요? 양만석이가 마금례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다그치듯 물었다. 양만석의 그 눈초리를 보는 순간 마금례는 죽은 양진사가 되살아온 듯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이 막혔다. 문득 자신이 양진사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았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고 사지의 힘이 쫙 빠지면서 울컥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양진사는 한 번도 그녀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다. 걸핏하면 발가벗겨 놓고 네 발로 방안을 기게 하거나 욕짓거리를 뱉고 발길질을 했다. 술을 마신 날 밤에는 행티가 더욱 심했다. 살쾡이가 병아리 잡아먹듯 나날이 모지락스러워졌다. 마금례는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도 자식 낳아주고 땅떼기 받을 욕심으로 어금니 물고 참아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끝내는 종놈의 자식을 낳았다면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다. 마금례는 지난날을 돌이키는 순간 오랫동안 잠재워온 한스러움이 울컥 뻗질러 오르면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노루묵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은감? 마금례가 양만석을 흘깃흘깃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우리 어머님께서 혼절을 하셨는지 알고 싶소. 그 말을 아까 했지 않은감. 우리 개동이 아버지 초상친 뒤에 양주사가 참례해야 실 것이라고 했고 또 무엇이냐. 양주사하고 우리 개동이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게로 서로 반목하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야 싼다고. 장개동이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라뇨. 보통 사이가 아니고 말고. 무슨 말이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게요? 양만석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쳐 묻자 마금례는 잠시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나서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다 말을 해사 쓰겠구먼. 내는 젊었을 적에
양주사 아버님의 씨바지로 들어갔구먼. 아들을 하나 낳아주면은 우리 세무자 목구멍 타작할 만큼 땅을 받기로 했지. 헌디 아무리 아들을 낳아주려고 콩을 들여봤지만 자식이 안 맹그러지더라 이 말이지. 그런께로 마님께서 혹시 내가 자식을 못 맹그는 뱅신이 아닌가 하고 내 방에 음부를 억지로 들여넣었구먼. 장흥부 그 사람 말 맞다나 우리는 돼지가 된 것이여.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우리 개동이란께. 내가 자식 못 맹그는 뱅신인 줄 알았던디 하룻밤 혼례로 아이를 맹글자 마님께서는 비로소 나한테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셨구먼. 자식을 못 맹그는 흠이 있는 것은 바로 양진사 어른이라는 것을 아신 것이여. 개동이를 가진 나는 결국 쫓겨나고 말았는디 얼마 후에 마님께서 애기를 뱉다더먼. 그런디 마금례는 말을 끊고 양만석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 보았다. 양만석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흐르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한 표정이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다음 말을 묻지 않았다. 양만석은 비로소 마금례가 그에게 한 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되새김하고 있었다. 그가 새끼네 장흥부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불효를 저지르게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며 그 자신과 장계동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윙윙 거린 것이었다.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만 남긴 말이구먼. 한참이나 있다가 마금례가 말을 다시 꺼내고 나서 얼핏 양만석의 얼굴을 살폈다. 양만석 표정과 얼굴 빛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면서 상반신이 좌우로 흔들렸다. 붉어졌던 얼굴빛이 얼음처럼 하얗게 얼어붙는가 싶더니 입술이 실룩거리고 눈꼬리가 바르르 떨렸다. 마금례는 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딴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보고 놀랐다. 장서방이 뭐라고 했죠? 양만석은 혀끝으로 입술을 축이며 다급하게 물었다.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남긴 말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개동이 그리고 마님뿐인데. 어머님도 알아요? 시다마다. 마니는 처음부터 알았지. 우리 개동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 말을 해주지 않았담사 마님 혼자만 알고 영영 비밀이 될 뻔했구먼. 하기야 우리 개동이 아버지도 나한테 이 약을 험시롱 아무한테도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셨구먼. 우리 개동이 아버지 특히나 양주사한테 이 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장서방이 나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마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란께. 내가 헛 말을 믿지 않을 것인께 나를 만났다고 하면 마님이 죄 말해줄 것이구만. 차마 내 입으로는. 마금례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양만석의 얼굴에서 눈길을 거두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문턱 아래 참나무 토막처럼 뻐드럼하게 서있던 양만석이가 털썩 방바닥에 주저앉더니 앉은 걸음으로 마금례에 가까이 다가왔다. 어떤 말이라도 믿겠으니 숨김없이 말해주시오. 양만석이 매달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마금례는 다시 그에게 눈길을 던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금례로서는 그만큼 양만석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이제는 자신이 장흥보의 핏줄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음을 알아차릴 만도 한데 참 무던하게도 미련한 놈이구나 싶어 답답하였다.
마금례는 당초 결심했던 대로 양만석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만. 이것은 내가 무담시 양주사가 미워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니까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만. 그러고 또 마지막 부탁인디 우리 개등이 오고 잘 지내야 하는구만. 마금례는 우선 양만석으로부터 다짐을 받고 나서 서너 차례 마른 기침을 쏟았다. 그녀는 막상 양만석에게 너는 장흥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입을 열려고 하였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유씨 부인한테는 오기스럽게 포악을 부리듯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양만석 앞에서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모시적삼의 오둠지를 만지작거렸다. 차라리 양만석이가 기세등등하여 그녀에게 행패를 부리기라도 한다면 그녀가 유씨 부인한테 했던 것과 같이 오기를 부려가며 쉽게 뱉어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양만석에게 요시다 소장의 말을 꺼내지 말 것을 그랬구나 싶었다. 마금례가 그에게 요시다 소장의 말을 꺼내지만 않았던들 양만석이가 그녀에게 함부로 대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오기가 발동하여 저절로 포악질이 터져 나왔을 것이 아닌가. 왜 아무 말도 못하시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입이 열리지 않는구먼. 누구를 놀리는 게요? 놀리다니. 그려.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구먼. 마금례는 그러고 나서도 다시 한참 동안 양만석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 양만석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으며 마금례를 쏘아보았다. 그려 다 말할게요. 우리 개등이하고 양주사하고는 한 형제요. 그러니까 양주사는 우리 개동이 아버지 핏줄을 받았단 말이요. 인자 시원하게 말 다 했어. 마금례는 마치 양만석에게 포악을 부리듯 내질렀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오래된 체증이 가신 듯 속이 후련했다. 양만석이 벌떡 일어서서는 쥐어박을 듯한 기세로 마금례를 노려보았다. 마금례는 양만석의 그 눈초리에 살기가 뻗친 듯 잔악해 보여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움츠렸다. 양만석은 얼마 동안 그렇게 서서 마금례를 노려보다가는 비명도 아니고 울부짐도 아닌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마금례는 양만석이가 방을 나간 후에야 가까스로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한여름 이글거리는 햇살이 뱀의 혓바닥처럼 널름거리는 여각 마당을 가로질러 양만석이 부사리 걸음으로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마금례는 비로소 아무에게도 그 말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던 웅부의 목소리가 되살아나 가슴에 꽂히는 섬뜩한 아픔을 느꼈다. 영산포 여각을 뛰쳐나온 양만석은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정신없이 선창거리를 가로질러 나루터 쪽으로 향했다. 그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공을 윽박질러 나룻배를 띄웠다. 강바람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는 듯 싶었다.
나룻배에 몸을 실은 양만석의 마음은 깊은 강물 속에 가라앉은 채 허우적거렸다. 무거운 바위 덩어리에 짓눌린 채 강바닥에 깔려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흥보에 대한 갖가지 기억들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온 웅보 등에 올라타고 말놀이를 했던 일이며 혼인 첫날 밤 창의병들한테 붙들려 갔을 때 태매산의 창의병 둔소까지 찾아왔던 일, 그 후 웅보가 대부리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영산포 헌병대에 붙잡아 가두고 심하게 닥달하였던 일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그 가운데서도 장대불의 부대가 영산포를 떠난 뒤 웅보와 우아미를 헌병대에 붙잡아 가두고 초주검이 되도록 심하게 고문을 했던 최근의 일도 떠올랐다. 그는 장웅보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목청껏 소리치고 싶었다. 자신이 천한 종의 자식이라는 악몽과 똑같은 사실에 휘말리는 순간부터 칼로 자신의 염통을 찔러 몸속의 피를 깡그리 쏟아내버리고 싶었다. 그는 영산강물을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심한 욕지기를 느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온몸의 피를 입으로 토해내고 싶었다. 양만석은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원망스럽기다 보다는 증오스럽기까지 하였다. 생각해보니 그가 장흥보를 헌병대에 붙들어 왔을 때마다 어머니가 한사코 마음을 썼던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다 왔으니 어서 내리시오. 양만석은 늙은 사공이 나루터에 배를 대고 나서 말을 해서야 강을 다 건너온 것을 알았다. 그는 배에서 내리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눈길을 노루목 하늘 쪽으로 멀리 던졌다. 그가 서둘러 강을 건너온 것은 단숨에 노루목으로 달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장웅보의 핏줄이 분명한가를 따지기 위해서였다. 그는 만약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천한 종의 핏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어머니와 모자 인연을 끊고 말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배를 되돌리시오. 양만석이 털썩 나룻배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 다시 돌아가다니요. 냉큼 배를 영산포로 돌리라니까. 그는 늙은 사공에게 거칠게 쏘아붙이며 강 건너 영산포 쪽을 바라보았다. 늙은 사공은 불평 한마디 없이 뱃머리를 돌렸다. 양만석은 어머니를 만나기 싫었다. 차라리 그는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았다. 어서 서두르시오. 노를 빨리 저어요. 한동안 말없이 강 건너를 바라보고 앉아있던 양만석이 갑자기 늙은 사공을 다그쳤다. 사공의 노젓는 속도는 조금도 빨라지지가 않았다. 강바람은 여전히 후끈거렸고 한여름의 눈부신 햇살에 물비늘이 사금파리처럼 반짝거렸다. 양만석은 눈부심과 물비늘이 반짝거리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 잔뜩 이맛살을 구긴 채 하늘을 찔러보았다. 양만석은 배가 나루터에 닿자 서둘러 내려서는 나루터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잔뜩 찌푸린 얼굴로 주모를 욱대겨 술을 시켰다. 그는 술로 화풀이를 하려는 듯 연신 술잔을 기울였다. 한꺼번에 그처럼 많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술이 취하자 주모에게 육지거리를 퍼부어대면서 주정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술을 더 시켰다. 양만석의 나이보다 20살쯤 더 먹어 보이는 주모는 양만석의 사람됨을 익히 아는 터라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푸실푸실 웃음을 날리며 비위를 맞춰주었다. 양만석은 심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해서야 어기죽거리며 나루터 주막을 나와 선창거리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강바람에 우줄거리는 갈대처럼 휘청거렸다.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양만석은 선창거리에서 옷가모도 싸전 앞으로 휘어들더니 새끼네 수구막으로 연결되는 물뚝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는 새끼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장흥보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물뚝을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흥보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영산강 물뚝을 따라 휘청거리며 걷고 있던 양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이 급히 휘어도는 계산 아망바위 쪽을 내려다보면서 울부짖는 목소리로 장흥보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몇 번이고 장흥보의 이름을 비명을 지르듯이 외쳐 부르고 나서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양만석은 소리내어 울고 싶어졌다. 그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죽기보다도 더 싫었다. 어금니에 힘을 주어 울음을 참았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려고 하였다. 물뚝을 따라 걷던 양만석은 물뚝의 안쪽 야트막한 언덕배기 아래 논에서 농사꾼들이 소리가락을 뽑으며 모를 심고 있는 광경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